안녕하세요. 저는 염윤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6년도에 신체손사 합격해서 지금 현재까지 독립손사에서 손해사정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합격하기 전에는 독립손해사정사에서 보조인으로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제 독립손사에서 보조인 하기 전에는 옛날에 위탁 손해사정 업체에서 서베이 조사 업무 진행했었고, 그리고 보조인으로 일할 때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이제 사업소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강의가 주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기 있는 강사들만큼 막 이렇게 현란하게 강의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좀 어쨌든 여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의학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좀 없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문제를 이렇게 원래 시험을 치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뭐 6강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4강이 다 끝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 문제 모의고사 1회에 한 25문제 이상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험 보실 때 좀 더 힘이 드시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점수가 조금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가셔가 치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부 양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막 이런 부수적인 이야기는 좀 다 제외하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가셔가지고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 못 외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간호학과 출신이고 예전에 2006년도에 시험 볼 때 모의고사를 직접 학원에 와가지고 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들을 수 있는데 실전처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90분 딱 시간 맞춰놓고 제 시간에 시험 이렇게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도 보고, 어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시지 못하셨을 거지만 와서 분위기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강사가 직접 한 거를 또 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손금사에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정말 의학 공부하기 힘들다. 간호사 출신인데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남겼고, 그리고 막 이제 손금사에 보면 막 문제들을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좀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저 한 5문제 이상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딱 걷어가는데 주변에 보니까 답안지 쓰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공부를 하셔서 떨어지신 분들이 더 잘하세요. 왜냐면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문제 낸 거 부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답 낸 거 있죠. 요거를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 문제와 답하고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만 보시지 마시고 문제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연관된 걸 제가 뒷장에 조금 부수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무조건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단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서 외우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답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라고 이해가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다시 해부학으로 넘어가가지고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단계예요, 지금은.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족부골절 1-1번 문제 볼게요. 3m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척추 압박 골절을 입은 환자에게 족부골절이 동반되었다. 어느 부위 골절이 가장 의심되는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2m, 3m에서 1m에서만 떨어지더라도 이 척추 압박 골절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압박이 됐을 때 압박 골절이 잘 되잖아요. 척추의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골절이 된 척추는 이제 수직으로 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골절이 되면 이 밑으로 좀 이렇게 깔아앉는 거, 그걸 우리가 압박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척추 압박 골절을 입은 사람들은 종골 골절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런 사례를 몇 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역으로 뭐 밤에 한 9시, 10시 정도 돼서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한 1m에서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종골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골 골절 수술도 하고 했는데 차트에 보니까 압박 골절 소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압박 골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압박 골절 위에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압박 골절하고 종골 골절하고 굉장히 동반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고골 골절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고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 압력을 받으면 발바닥으로 그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고골 골절보다는 종골 골절, 뒤쪽 종골 골절이 많이 그 골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족부에 대해서 그 해부학적으로 이 해부학적인 족부 골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시험에 해부학 문제가 손목이랑 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지금 그 발의 그 뼈를 제가 족근골, 중족골, 지골 해가지고 좀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족근골 같은 경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도 이제 족근골이 뭐 어떻게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중족골이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 지골이 어떻게 위치가 돼 있는지는 좀 나만의 그림을 그려서라도 좀 확인해야 돼요. 자, 지금 비골하고 척골 바로 밑에가 고골이에요. 붙어 있는 고골. 그 다음에 고골 뒤쪽이 종골이에요. 우리 발 뒤꿈치 있죠. 종골이고, 그 다음에 고골 바로 앞에 있는 게 주상골이에요. 주상골은 손에도 주상골이 있죠. 발에도 주상골이 있어요. 주상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상골 밑으로 설상골이랑 입방골이 있는데, 입방골은 어디에 있냐면 새끼발가락 쪽 있죠. 그게 입방골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설상골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발목을 구성하는 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바로 앞에가 발바닥 뼈예요. 발바닥 뼈. 발바닥 뼈를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하거든요. 발바닥 뼈는 5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발바닥 뼈 바로 이제 그 앞쪽은 발가락 뼈, 지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지절골, 말절골로 2개로 돼 있는데,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절골, 중절골, 말절골로 해가지고 발가락 뼈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를 스캔을 쭉 하시고 집에 가서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 골절의 고골, 우리 고골체부 같은 경우에는 무혈선 계산하면 고골체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골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종골 같은 경우에는 발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뼈가 종골이에요. 근데 우리 발 뒤꿈치, 그 다음에 고골 바로 앞에가 주상골, 그 바로 앞에가 입방골이랑 설상골 3개.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직에 의한 그 수직성 압력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것은 종골골절이다 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1-2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 1-1의 그 종골골절로 인해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했다. 관혈적 정복술이 뭐냐면 피부를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한 거를 관혈적 정복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수 정복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걸 도수 정복이거든요. 근데 관혈적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혈적 정복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골 간헐적 정보수를 하고 6개월 동안의 재활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관절 광직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관절 광직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원래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강직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관절 강직이 일어나는 부위는 모든 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절하고 이게 뼈하고 맞닿는 관절에서만 강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완골 간부골절이에요. 관절 강직 안 일어나죠. 자, 관절 강직 일어나는 부위 한번 볼까요? 어깨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 부위만 강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3대 관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그 산보험에서 다 그 후유장애 할 때 3대 관절 중에 한 관절에 뭐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라고 돼 있잖아요. 관절이에요, 관절. 뼈가 아니라 관절.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아,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하고 맞닿는 이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관절 강직이 발생을 했대요. 근데 AMA가 우리 그 미국 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AMA 지침에 따른 족관절의 정상 ROM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AM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보험에서 장애를, 그러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다 AMA, 미국 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 지침을 근본으로 해서 장애평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AMA는 우리가 저기 일종 그 책임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서는 AMA 장애평가를 쓰는 게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를 쓰거든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는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해서 우리 AMA 평가랑 맥브라이드 평가랑 틀려요. 자, 신체 손상가 되려면 장애평가를 AMA 장애평가하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지체장애, 우리 국가장애 장애 분류표도 있고 산재장애 분류표도 있고 여러 장애 분류표가 있지만 신체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AMA 장애 분류표랑 그 다음에 맥브라이드 장애 분류표랑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MA 장애평가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회에서 이 장애평가 지침을 만든 건데 몇 년에 한 번씩 장애평가를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있어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진 거를 이제 여태까지 지금 쓰고 있지만 AMA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년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런 문제가 솔직히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AMA 장애평가 이 문제를 풀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우선은 관절 강직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시술하고 바로 장애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하고 받았어요. 우리 산보험에서 180일 이후에 장애평가를 하게 됐어요. 충분하게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치료를 하고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걸 우리가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상 RO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관절 가동 운동 범위를 우리가 ROM이라고 해요. 그래서 RO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의학 항상 기본 강의할 때 우리가 신체 움직임 있죠? 신체 움직임. 굴곡, 신전, 가신전, 내전, 외전, 그 다음에 뭐 회내, 내번, 외번, 뭐 장축 굴곡, 배축 굴곡 이런 신체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ROM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신체 부위 움직임에 따른 용어를 쓰시오, 뭐 10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이번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절마다 다 운동 각도가 틀려요. 나오는 운동이 다 틀려요. 족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굴, 앞에 저자가 붙는 거는 바닥저죠. 앉아 이렇게 해야 돼요. 바닥저. 저굴 이러면
발바닥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저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골은 등 쪽으로, 발목을 등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배골이라고 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뭐라고 되죠? 발바닥이 몸의 정중면을 향하게 하는 운동을 4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번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몸 바깥쪽으로 향하는 운동을 외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족관절은 이 네 가지, 저골, 배골, 4번, 외번 네 각도를 측정을 하고요. 정상 각도는 40도, 20도, 35도, 25도인데 제가 지금 동부 그 DBCSI 문제를 저번 주에 냈는데 이거를 한 18명을 제가 채점했거든요. 다 쓰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 산보험 쪽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있는 손해사정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다 이거 맞추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왜 신체 손해사가 알아야 되냐면 장애 진단서를 끊어왔어요. 근데 의사들이 자, 3대 관절에 한 관절에 약간의 장애가 생겼을 때 5% 장애를 끊었는데 이 각도를 이상한 게 적어놓고 5%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체 손상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상 각도가 몇 도니까 여기에서 4분의 3, 4분의 1이 제한이 돼야지만 5%짜리잖아요. 5% 장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저골, 배골, 4번, 외번을 움직이는 각도를 이런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의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니까 약간의 장애는 전체 이 각도에서 4분의 1이 제한이 돼야 되겠구나.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들도 이게 지금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갖다 줘야 돼요. 의사들한테. 각도는 잘못 적어놓고 약간의 장애라고 해가지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문제 이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관절의 신체 부위 움직임에 관한 용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OM이라는 게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라는 이 용어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만약에 문제가 뜬금없이 그냥 ROM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ROM이 뭔지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장애 분류표에 보면 밑에 무조건 나와 있는 게 AMA 장애 분류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상이나 이제 일종 구상 하신 분들은 AMA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맥브라에 대해서 노동능력 상실 15%짜리라고 하더라도 AMA에서 15%가 아니거든요. 측정하는 법이 전부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신체 손사들은 기본적으로 맥브라드 장애하고 AMA 장애는 좀 구분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관절 강직이 발생되는 거는 관절 부분에 강직이 생긴다고 그랬죠. 간부골절이나 그냥 일반 장강골의 중간에 골절이 있다고 강직이 생기진 않아요. 관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관절 강직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는 뭘까요? 이게 장기간 부목 고정을 하거나 장기간에 고정이 돼 있어도 관절 강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다 끝나고 산재장애 받으러 갈 때 옛날에 여관방에서 한 이틀 정도 부목 고정하고 장애평가 받으러 갔어요. 왜냐면 장애가 잘 나와야지 급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걸 시켜요. 그렇게 장애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내일 모레 장애 받으러 갈 때 그냥 저기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정도 그냥 부목 고정해놓고 가시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관절을 고정을 시켰을 때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관절 내에 직접 손상이 있으면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 부분에 손상이 안 더라도 우리가 화상 같은 경우에 이 관절 부분에 만약에 화상으로 피부가 구축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관절 강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뼈에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끊어졌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인대를 너무 단단하게 이어붙이면 관절 강직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너무 강하게 이어붙이면 관절 강직이 생기고 너무 느슨하게 인대를 붙이면 동료가 생기고 이런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연부조직 손상. 아무래도 뼈만 이렇게 관절 부분에 골절이 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이나 건, 혈관 손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절 강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절 강직에 관련된 거는 응용을 해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관절 강직은. 왜냐하면 관절 강직으로 장애 청구가 거의 대부분 90%예요. 우리 전부 다 이제 삼보험에서 뭐 이게 장애 이게 계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3관절 한 다리에 3대 관절 중 한 관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관절 강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장애라는 거죠. 자, 아까 2번에서 잠깐 이게 지금 이제 그 5판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는 4판 기준을 썼는데 지금 5판 기준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 미국 의사협회 이 AMA가 몇 년 만에 계속 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험약관에서 쓰고 있는 게 다 5판이에요.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4판 예전에 쓰던 거는 이게 9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관절 이 운동 측정되는 이거는 다 5판을 기준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족관절 같은 경우는 4판이나 5판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자, 족관절 그렇지만 슬관절 같은 경우에 보시죠. 슬관절은 우리가 경착관절이라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굴곡 같은 경우는 150, 신전은 0도예요. 그래서 전체 슬관절의 전체 운동 범위는 150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주관절, 경관절 다 운동 그 범위가 틀리고 또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이제 2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관절 강직을 확인을 할 때 이거 손해사상사나 아니면 뭐 이제 의사나 뭐 누군가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뭐 위탁손사의 손해사상사나 보험회사나 관절 강직을 확인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충분하게 재활치료를 하고 운동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관절 강직을 측정을 했는지를 우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관절면에 손상이 있는지 관보골절인데 관절강직으로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통증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못 올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관절강직 장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사선으로 확인해가지고 이 관절 쪽에서 골절이 있는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관절 주변으로 해서 골절이 됐는지를 방사선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간헐적 정복술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절개를 해서 정복을 하는 걸 우리 간헐적 정복술이라고 하는데 이 간헐적 정복술로 인해서 금속 고정술을 이 관절에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금속 때문에 관절 강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청구를 할 때 만약 금속판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이거 금속판 제거하고 나서 관절 강직 한 번 더 측정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관절 강직을 측정을 할 때는 다치지 않은 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건측, 뭐 한측, 뭐 이렇게 환측은 우리가 다친 손, 건측은 우리가 이제 건강한 다치지 않은 손, 건측과 비교를 동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무릎 동료를 측정할 때도 반대편 정상 그 동료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5mm 이상 나와야지 5%짜리잖아요. 관절 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동료가 5mm 이상 동료 관절이 있어야지만 3대 관절 중에 3관절이 약간의 장애라 해서 5%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5mm가 나왔는데 건측을 측정했는데 3mm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5mm짜리가 5mm의 동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 동료 3mm를 빼고 2mm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관절 범위를 측정을 하거나 동료를 측정하거나 어떤 이제 그 장애를 비교를 할 때는 건강한 측이랑 비교를 해서 항상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충분한 관절 운동을 한 뒤에 계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좀 여러 번 계측을 해야지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재는 거예요. 기계가 재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재는 거예요. 의사가 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번에 뭐 저번 시험에 뭐 능동 운동 뭐 수동 운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의사가 재면 자 팔 한번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재는 의사들이 있는데 어떤 의사들은 자기가 이렇게 비틀어 봐요. 그러면
관절 운동 범위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의사한테 재는지에 따라 가지고 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계측을 한다거나, 그리고 손상 부위를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관절의 뭐 골절 이외의 다른 뭐 화상으로 인한 피부 구축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관절 강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시험 문제 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낸다면 이런 거 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보험회사 사람들은 다 맞추겠죠. 시험 문제는요, 거의 보험회사 편 위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를 딱 했을 때 무조건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기양장애가 있는 거는 기양정 면책해야 되는 거고 삭감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우리가 장애 진단서 들어가가지고 장애 진단서로 다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거의 대부분 한 7, 80%의 문제가 보험사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학 문제 되시는 분들이 가정의학과 또 전문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이제 특히 질병 쪽 내면서 만약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를 낼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가정의학과들은 뭐 내분비내과나 아니면 흉부외과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뭔가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뭔가 이쪽 과로 보내기도 그렇고 저쪽 과로 보내기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몸의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학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학과는 뭐 전신적인 문제 아니면 이제 대사성 질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좀 이제 그런 의사들이 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는 막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좀 신경 써서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바깥에서 일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위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보험회사 뭔가 청구가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2018년도에 지금 3본 같은 경우 약간 되게 많이 바뀌었죠. 만약에 뭐 어떤 장애 평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가 만약에 바뀌어가 나왔다면 그런 거 위주로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상을 하려면.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이제 아까는 족보골절인데 지금 이제 상지골절로 하나 문제를 냈는데, 전완부 골절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골절 진단명 나올 때 무슨 간부골절 대퇴골, 내과, 원위부 내과 골절, 외과 골절 이렇게 나오는데, 전완부 골절은 이상하게 이런 몬테지아, 갈레아치 골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완부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우리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전완부예요. 여기서 요까지 골절되는 거에 특징적인 이 진단명이 있어요. 자, 쭉 보시면 이제 몬테지아, 갈레아치, 콜레스, 스미스, 바톤, 운전기사 골절, 월상골 골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외우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몬테지아 골절하고 갈레아치 골절은 항상 골절 플러스 탈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우리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이 뼈가, 자, 요골 있고 척골이 있죠. 근데 우리 이게 팔꿈치 이렇게 또 만져봐서 이렇게 잡히는 건 척골이에요. 이쪽에 이 주관절에서는 척골이 이쪽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어요. 요골은 옆에 그냥 조그맣게 척골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져지는 건 다 척골이라고 보시면 되고, 손목에 이렇게 만져지는 이 뼈는 다 요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척골은 요 새끼손가락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래서 몬테지아 골절 같은 경우에는, 자, 몬뗀 척 하면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몬뗀 척 하면 나 그냥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몬테지아 골절은 몬뗀 척골이 골절되고, 요골이 탈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골 플러스, 골절 플러스 탈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부위가 골절이 되고 어떤 부위가 탈구가 되는지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거든요.
네, 몬테지아 골절은 척골 3분의 1 부분에 골절이 되고 요골 골두가 탈구가 되는 게 몬테지아 골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레아지 골절은 반대죠. 요골이 골절되고 척골이 탈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위부, 근위부 하는 건 다 알죠. 심장에서 가까운 이게 뼈가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 이제 요골 원위부라고 한다면 먼 쪽, 요골이라도 먼 쪽에 골절이 되는 거고 근위부 하면 심장에서 가까운 쪽, 이 근위부거든요. 그래서 갈레아지 골절은 요골 원위부, 손목 원위부. 요걸 원위 보면 손목 쪽 가까운 쪽이죠. 여기 골절되고 맞나요? 제가 말하다가도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요걸 원위부, 근위부가 가까운 쪽이니까 저기 주관절 쪽이죠. 그 다음에 하요척 관절이라고, 이것도 관절이에요. 하요척 관절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요척하고 척골 사이에 이 관절이 있어요. 요 아랫부분에. 우리가 이 뼈하고 뼈 말단부만 이렇게 관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요골하고 척골하고 아랫부분에 연결시키는 관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탈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레아지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레아지 골절을 다른 말로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몬테지아 골절하고 갈레아지 골절은 전완부의 특징적인 골절 중에서 하나인데 항상 골절과 그 다음에 탈구가 동반된다. 몬테지아 골절 같은 경우에는 척골이 골절되고 요골이 탈구되는 거, 갈레아지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요골이 골절되고 척골이 탈구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갈레아지 골절은 무조건 골절이 되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피로골절이라고도 한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진하게 하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외울 때 좀 이렇게 빠뜨리지 않게끔 외우도록 하시면 되고요. 콜레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나오냐면 우리 중년 여성분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팔 이렇게 짚고 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90%가 콜레스 골절이에요. 그래서 콜레스 골절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보험사 위주로 나온다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기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콜레스 골절로 만약에 보험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골다공증 수치를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이게 병적 골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외부적인 압력으로 골절이 됐다고 무조건 상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피로골절, 그 다음에 병적 골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왜냐면 상해에 대한 보상이 크기 때문에 상해가 아닌 부분을 갈라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지금 콜레스 골절에서 중요한 거는 자, 관절을 침범하지 않은 골절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전완부에서 90%를 차지하고 고울자궁증이 빈발한 중년 여성에게 콜레스 골절이 발생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사선으로 옆면을 보면 이제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포크 모양. 여기 이제 좀 특징적인 거죠. 스미스 골절은 다른 말로 역콜레스 골절이에요. 콜레스 골절 반대예요. 그래서 원위 골편이 콜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동그라미 한번 집어요. 요골 골절이 원위 골편이 후방으로 전이된 거. 그 다음에 스미스 골절은 원위 골편이 전방으로 전이된 거.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정원선 모양이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거는 전완부의 특징적인 골절이긴 한데 자, 보면 관절 내의 골절이에요. 우리가 관절 내 골절일 경우에 다른 것보다 조금 심각하죠. 왜냐면 관절 부분에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절 내를 침범을 한다거나 관절에 근접해서 만약에 골절이 된다고 한다면 항상 문제가 돼요. 관절 내 골절이나 아니면 이런 거 만약에 후유장애가 들어왔다, 아니면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에서 이 관절 내 골절로 만약에 피해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노동능력 상실 무조건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손감률이 어느 정도로 커지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골절로 300명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가지고 딱 그냥 보상 담당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시 골절, 운전기사 골절, 월상골 부하 골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의 골절이다.
요거 이제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만 외우지 마시고 쭉 다 읽어보실 때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완부 이 특징적인 골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완부 그 특징적인 골절 중에서 관절내를 침범하는 골절 세 가지를 쓰시라라고 하면 바톤시, 운전기사, 뭐 월상골 이렇게 하면 되고, 전완부 골절에서 골절과 탈골을 동반한 골절을 쓰시라 이러면 문태지 갈리아치 골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55세 여성이 폐경이 지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문을 잘못 찔러서 전완부 골절이 됐다. 어느 골절이 의심되느냐? 그럼 콜레스 골절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특징적으로 해서 전완부 골절에 이런 이제 상병명을 묻는 거는 절대 틀리지 마시고 딱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주관절 골절 탈구인데, 이 주관절이 굉장히 합병증이 많아요. 여기가. 다른 데도 이제 관절 부위, 다른 데도 골절, 그 합병증이 많겠지만 주관절은 특별히 많아요. 보면 이제 아무래도 관절이니까 관절 강직이 발생하겠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가지고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관절이. 그 다음에 이제 이소성 골화증, 요거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주관절 골절 합병증 할 때 이소성 골화증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이소성 골화증이란 뭐냐면 근육 같은 게 뼈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뼈는 이 근육이나 건이나 이런 데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주관절 그 골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건에 진짜 뼈는 아니고 뼈 같은 석회화 조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소성 골화증이거든요. 앞에 이자가 들어가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유전적으로 각막 이 영양증이 있거든요. 이 앞에 이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 이게 세포가 좀 미쳐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는 게 다 앞에 이자가 들어가는 이 영양. 이형성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앞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성 골화증, 요거는 주관절의 합병증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나오면 꼭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절에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존신경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신경송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코만 허혈성 구축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획증후군 있죠. 다리에 잘 생기는 구획증후군. 이게 주관절에 생기는 구획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코만 허혈성 구축증이. 자, 그럼 볼코만 허혈성 구축증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갈게요. 주관절 골절이나 탈구일 때 볼코만 허혈성 구축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목이나 이런 이제 캐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골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혈류량이 막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캐스를 할 때 그 부종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캐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게 캐스트를 할 경우에는 이게 부종이 돼가지고 팽창이 돼 있는데 부목으로 밖에서 누르니까 이 지나가는 혈관이나 이 신경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완부의 동맥 등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 볼코만 허혈성 구축증이 그 주관절에 생기는 구획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지들이 굴곡으로 구축되는 그런 변형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주관절 바로 위쪽에 우리 상완골 간부골절일 때 요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오면서 이 상완골 한 바퀴 돌죠.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상완부 간부골절일 때 요골신경이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게 홀스테일 루이스 신드롬이라고, 특징적인 게 손목 하수, 손목을 들어 올리는 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주관절에 우리 구획증후군, 그 일종의 하나가 볼코만 허혈성 구축증. 요거는 우리 OP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P자를 다 따가지고 그다음 5개 P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통증, 창백, 무맥, 감각 이상, 마비. 이게 근데 저는 그냥 통창문, 마감 이렇게 해가지고 통증, 창백, 무맥, 감각 이상, 마비 이렇게 해서 그냥 통창문, 마비 이런 식으로 앞에 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외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주관절의 볼금 하우스 골증 오피 증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골절 탈구의 합병증 중에서 그 국소 합병증 중에서 구획증후군일 때도 요 오피 증상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요거 외워두시면 되고. 요거 많죠. 지금 두 문제 했는데도 지금 엄청 많죠. 오늘 거의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뒤에 가면 오늘 이제 골절 탈구 합병증, 전신 합병증하고 국소 합병증 오늘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에서 뭐 5문제, 6문제 나오잖아요. 골절 탈구 합병증이 2-3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만 완벽하게 하면 20-30점은 따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확하게 뭐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응용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한다면 상해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죠. 매년. 작년에는 기 나왔나요? 저는 뭐 잘 안 봐가지고 기 나왔죠. 저 때는 하여튼 아까 그 조건골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앞전에 안 나왔던 거 좀 위주로 좀 했는데 이제 두개골 골절 같은 경우 두개골 뼈는 전두골, 두전골, 측두골, 후두골, 저편골, 사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저편골은 어디냐면 머리뼈 바닥 있죠, 바닥. 바닥에 꼭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편골 그 뒤쪽에 내하수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그 내하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하수체에 종양이 생겼을 때 코로 이렇게 와이를 넣어가지고 그 저편골을 통과해가지고 내하수체 여기 조직 검사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저편골, 사골, 요거는 조금 이제 생소하니까 우리 전두골은 앞쪽, 두둔골은 위쪽, 측두골 옆에, 후두골 뒤에 요거는 이게 위치에 따라 가지고 외우면 되는데 저편골, 사골 추가적으로 외우면 두개골 뼈는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아까 이야기했던 3대 관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지하지. 3대 관절은 간단하게 경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또는 왕관절, 우리가 여기 팔꿈치 관절이라고 써도 돼요. 꼭 주관절, 왕관절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밑쪽으로는 하지 쪽으로는 고관절, 그 다음에 슬관절, 무릎, 그 다음에 족관절, 발목관절, 이게 이제 3대 관절이에요. 3대 관절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경관절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관절이 견갑골 관절과 그리고 상완골 골두, 쇄골. 요 부분이 이제 관관절이다. 주관절 같은 경우는 상완골, 위에 상완골 큰 뼈 있죠? 요 하단이랑 요골, 요 원위부, 근위부죠? 맨날 헷갈린다. 요골 근위부, 요골 상단, 그러면 척골 근위부. 이렇게 해서 척골 상단. 왕관절 같은 경우는 요골, 이거 먼쪽, 요골 원위단, 그 다음에 척골도 마찬가지고 아래쪽, 그 다음에 우리 수근골 있죠? 주월, 삼두, 쭉쭉 외웠잖아요. 근위혈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왕관절에서. 하지 3대 관절은 고관절, 골반 비구, 대퇴골두, 슬관절 같은 경우는 대퇴 하단, 그 다음에 경골 상단, 슬개골. 비골 상단은 해당이 안 돼요. 비골은 이제 옆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족관절 같은 경우에는 경골 하단, 비골 하단, 거골 이렇게 해서 3대 관절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추겠죠. 골반뼈 구성하는 뼈. 골반뼈는 광골이라고 해서 장골, 치골, 자골을 합쳐가지고 광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광골하고 청골, 미골로 구성이 되었어요.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두 개의 광골, 그 다음에 청골, 이게 광골만 두 개죠. 그러면 청골, 미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구성하는 수근골 같은 경우에는 근위혈, 원위혈 해가지고 앞자 따가지고 주월, 삼두, 대소, 유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외웠었어요. 주월, 삼두, 대소, 유유,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 이거를 제가 처음 모의고사 할 때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매년 공부하시는 분들은 후시동화 3회 이래서 줄줄줄 외우고 손목관절 주월, 삼두, 대소, 유유 줄줄줄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해도 안 늦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간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보험 약관에 체간골 후유장애에서 체간골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졌죠. 2018년도 4월 때부터. 그래서 체간골이라고 하는 거는 쇄골, 여기 빗장뼈, 그 다음에 흉골, 가운데 흉골, 그 다음에 늑골, 갈비뼈, 그 다음에 견갑골 뒤에, 그 다음에 골반뼈, 요걸 이제 체간골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좌우 두 개 관골, 청골, 미골.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청골을 천추 2번 부위부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삼보험 약관에서는. 삼보험에서도 체간골 요거는 조금 다뤘었나요? 약관이 좀 변경이 되고 좀 명확화됐다고 해서 정말 우리 신체 손상이나 보험 약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해부학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귀, 눈 이런 거보다는 체간골 이런 거 아니면 3대 관절 이런 거 좀 솔직히 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골절 탈구 합병증이에요. 요 양이 좀 많거든요. 골절 탈구 합병증만 하고 한 5분, 10분 쉬다가 뒤에 이제 질병으로 넘어갈 건데 요 부분 좀 양이 많아요. 하면서 쫙 개념 정리를 지금 딱 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가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꼭 좀 암기를 하시고 오셔요. 골절 탈구에 대한 합병증에 답하시오. 4-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를 좀 잘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DBCSI에 냈더니 전부 다 답이 폐색전증인데 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썼더라고요. 아니면 또 지방색전증으로 썼어요.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 보시면 70세 여자가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서 70세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0세, 30세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70세 아니면 뭐 10세 소아나 아니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좀 이 문제에 주목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세 여자가 척추 압박골절. 자, 우리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 당했을 때 딱 입었을 때 압박률이 많지가 않으면 이 치료 자체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치료예요. 뼈가 붙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뼈가 붙기 전에 이렇게 움직이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압박이 더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기형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압박골절, 척수 손상이 없고 방출술 골절이 아니면 대부분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침상에 3주 정도 누워있는 게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 노인 같은 경우에도 압박골절로 3주 침상 안정을 하던 중에 갑자기 숨이 차고 흉통을 호소하였다. 숨이 차고 흉통을 호소하였다고 한다면 이 심폐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폐기능에. 숨이 차고 흉통에 문제가 있다고 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소를 했고 청색증이 관찰되었다고. 그러면 청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어떤 산소가 지금 골고루 지금 분포가 안 되나 보다. 뭔가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색증이 있는 게. 청색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얇은 점막 있죠. 입술, 그 다음에 손가락 끝 이런 데 보면 이제 파랗게 청색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이 전부 다 파랗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적인 부위에 이제 청색증이 확인이 되는 거죠. 호흡수는 1분에 정상이 20회예요. 보통 18회, 19회, 20회. 근데 1분당 28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숨이 차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우리 보통 120, 80인데 80에서 50이면 좀 혈압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흉부 X선 촬영에서 특이 소견은 없어요. 흉부 X선에서 확인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폐암 같은 거 흉부 X선에 확인 안 되죠. 그런 거는 뭐 CT나 뭐 이런 거 뭐 아주 정밀 검사를 해야 되면 흉부 X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결핵 같은 거 있죠. 폐결절 같은 거 아니면 폐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으면 염증이 있는 부분이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흉, 혈흉 이런 건 엑스레이 상으로 확인되고 X선에서 확인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심장 크기. 심장에 어떤 부담이 있으면 심장이 커져 있거든. 그런 건 흉부 X선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흉부 X선으로 확인을 했더니 특이성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뭔가 물이 찬다거나 어떤 폐가 쪼그라들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봤더니 한쪽 다리 열감 호소하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이쪽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신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 이 문제를 약간 고쳤어요. 너무 이제 좀 헷갈려 하길래 답은 신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이에요. 자, 신부정맥 혈전증이 뭐냐면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 혈액이 동맥이에요. 동맥으로 피가 확 나가죠. 그럼 온몸으로 이제 순환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정맥으로 돌아와요. 심장으로. 근데 동맥은 우리가 심장이 막 펌프질하고 압력 이 힘으로 해가지고 온몸으로 가지만 정맥에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거는 어떤 근육의 움직임으로 정맥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심장 안정을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심장에서 내뿜는 압도 낮아지고 근육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맥혈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혈관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피가 깨끗하고 뭐 어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혈류 자체가 정체가 돼버리면 피가 끈끈하게 변해요.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거는 정맥이긴 정맥이긴 한데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정맥이에요.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정맥에 만약 혈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어디로 들어오죠? 대정맥으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대정맥으로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오심실로 가서 이제 폐동맥으로 폐로 가기 전에 폐동맥으로 나가는데 이 폐동맥에 혈전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폐색전증. 호흡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 이렇게 청색준도 관찰되지 않았고 그냥 한쪽 다리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였다라고 한다면 답은 신부정맥 혈전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신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서 폐색전증까지 동반이 됐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호흡수도 증가했고 흉통도 호소했고 청색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이랑 폐색전증은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신부정맥이 어디서 잘 생기냐면 다리 하지 부위에 안쪽에 깊이 들어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이 혈전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감이나 신부정맥 혈전증의 대표적인 게 다리 쪽에 많이 생기고 이 다리 쪽에 생기면 이제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 같은 거 하신 분들 이제 침상에 이렇게 가보면 저는 알고 있죠.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을 딱 알면 자, 보험사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독립선사 직원들은 병원에 가서 이 환자를 이제 면담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침상 오래 앉아 있으면 밑에 이 기계로 이 하지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압력을 줬다가 쭉 압력을 풀었다가 이런 이제 규칙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그 기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뭔가 다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침상 안정을 오래 해야 되는 분이구나.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혈전이 잘 생겨요. 그리고 근육량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정맥류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70세다. 딱 보면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이 발생을 했고 다리 쪽에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폐 동맥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아시려면 우리가 전신순환도 좀 알아야 돼요. 전신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심실에서 자심실 우측 좌측 자심실 위쪽이 심방이고 아래쪽이 심실이죠. 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팍 뻗어나와요. 그래서 몸을 막 순환을 하다가 이제 정맥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어디서 대정맥으로 들어오죠.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데가 우심방이에요.
그래서 우심방에서 오심실로 가서 그 다음에 폐 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가스 교환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혈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산소를 다시 받으러 폐로 가는 거예요. 폐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온 혈류를 가지고 또 대동맥으로 또 몸으로 보내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전신순환이랑 폐순환을 이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또 알아야지 나중에 질병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심장 질환 있죠. 이런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뭐 암기하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기전을 알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4-2번 볼게요. 4-2번은 자 문제를 잘 볼게요. 50세 남자가 50세 남자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넘기셔도 돼요. 50세 남자. 근데 우측 고관절의 동통과 파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걸음을 잘 못 걷는 걸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파행을 주 호소로 병원을 내원했어요.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막 이거 엑스레이나 피검사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청진, 촉진, 뭐 문진 이런 걸 다 이학적 검사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학적 검사를 했더니 우측 고관절 부분에 운동 제한이 있어요. 자, 운동 제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통증 때문에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운동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패트릭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뭐 문진을 해보니까 과거 병력에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던 적도 있고 수술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매주 이제 우리가 문진 같은 거 할 때는 뭐 혈액형 뭐 담배 몇 갑 피는지 소주 뭐 술은 얼마든지 이런 거 다 검사 다 문진하거든요. 소주도 한 병을 또 마셨대요. 그리고 최근에도 스테로이드 복용도 3개월 정도 했대요. 이거는 정말 답을 주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거 역으로 만약에 무혈성 괴사가 잘 발생하는 원인을 쓰라라고 한다면 이거 다 쓰면 되겠죠. 고관절에 과거 뭐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를 했을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복용을 했을 수도 있고 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역으로 문제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대충 내용은 알겠어요. 대충 내용을 알겠는데 자 여기서 약간 좀 모르는 거 패트릭 테스트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패트릭 테스트를 우리가 파버 테스트라고 해서 이 패트릭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양반다리 있죠. 양반다리. 몸을 이제 똑바로 눕히고 난 다음에 다리를 다리 뒤꿈치가 반대편 무릎에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도록 양반다리죠. 이 고관절에 굴고 가고 회 내전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굽혀져 있는 다리 무릎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 고관절에 이 자극이 가겠죠. 이 자극이 갔을 때 이제 마찰음이 생기고 만찰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패트릭 테스트가 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었을 때 패트릭 테스트를 이학적 검사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이제 파버 테스트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적어야 되겠다. 요 앞에 이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제 파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F가 뭐냐면 플렉션, 그 다음에 AB가 어브덕션, 신전, 굴곡, 신전, 그리고 이거는 ER이구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가지고 외회전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파버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했냐면 혹시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서 뭐 패트릭 테스트에서 아니면 파버 테스트에서 양성이 났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리는 거고 우선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학적 검사로는 이제 패트릭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심되는 진단명은 뭘까요? 무혈성 괴사가 의심이 되죠. 자, 무혈성 괴사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무혈성 괴사의 호발 부위 3개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정말 많아요.
무효성 괴사. 특히 고관절 무효성 괴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에 만약에 골절로 교통사고건이 만약에 저한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합의를 하면 안 돼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효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무효성 괴사가 발생했을 때 치료법은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우리가 교통사고건에서 손해액 산정할 때 수술비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가지 않아요. 한 10년만 또 치환술을 또 바꿔 껴야 되거든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향후 치료비 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고관절에 관련된 이 무효성 괴사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게 상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우리 상해면 굉장히 보상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저기 군내에서 훈련 받다가 무효성 괴사가 생겼대요. 근데 우리가 상해가 되려면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의 그 기록지를 보니까 특별하게 뭐 넘어지거나 삐거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뭐 이게 상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험약관에서 무조건 이제 상해라고 하면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성이 있어야 하는데 급격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상해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 했을 때 장애 퍼센티지가 30%죠. 이건 그냥 우리가 장애 평가할 필요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만 한 걸로만 30%를 보험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해냐 질병이냐가 고관절 무효성 괴사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 50세 남자인데 2년 전에 수술을 한 거는 있어요. 상해 이력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술도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도 했다. 그러면 100% 상해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답은 없는데, 만약에 제가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의무기록지에 만약에 뭐 술을 한 병에 뭐 소주를 한 병씩 먹고 뭐 어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복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 상해 100% 안 줄 것 같아요. 한 50%? 자, 그러면 우리가 무효성 괴사가 호발되는 부위가 어디죠? 고관절. 주상골은 발도 아까 주상골이 있었는데 수부 쪽이에요. 그 다음에 거골, 체부, 무효성 괴사. 호발 부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도에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 저 배틀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저 이런 거 모르고 시험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78점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상해 쪽은 저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내과병동에 있었어요. 간호사인데 내과병동에 있어서 뭐 간질환이나 뭐 갑상선, 암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맨날 이거 임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골절은 주상골이 어딘데? 이러고 다니고, 왕관절? 손목 건드리려면 왜 왕관절로 하는데? 이러고, 뭐 요척? 막 그런 거 모르고 들고, 패트리 테스트 이것도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아, 패트리 테스트가 이런 거구나 했지, 제가 이런 거 모르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 모의고사 치러 갔을 때 정말 50점도 안 남았었어요. 첫 번째 시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근데 제가 이제 딱 그때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강사가 준 거 모의고사 요거는 문제는 내가 다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상해 쪽은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막 돌고 돌아요. 그래서 상해 쪽은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보세요. 그럼 비슷비슷한 문제도 있고 좀 다른 문제도 있는데 많이 보면 볼수록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공부한 거 나오면 재수고 안 나오면 그렇지만, 우리 몸을 생각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깊이 있는 건 안 나올 거예요. 뭐 아프가 점수 이런 것도 그냥 대략 예측해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신생아 태어났을 때 뭐 피부색 보고 호흡수 보고 뭐 반사기능 보고 뭐 대충 적으면 뭐 문제 답이 되듯이, 뭐 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뭐, 그리고 내과는 뭐 열과시오 뭐 나열하시오 했을 때 부분 점수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째 4-3은 광범위한 외상성 근육 손상으로 근육 괴사가 발생하여
발생하며 급격한 쇼크 상태가 나타나며 신기능이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면 생존 가능성이 있지만 2주 이내에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 골절 탈구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악계증후군이죠. 악계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에 이제 건물 더미에 뭐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깔려 있었던 사람들 꺼내면서 압박돼 있던 미오글로빈이 확 퍼지면서 이제 신장 기능을 공격해가지고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을 하죠. 그래서 그 저기 뭐지? 우리 그 옛날에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건물 더미에 오래 깔려져 있거나 그러면 이 외부에서 압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근육에서 괴사가 발생해요. 그러면 근육에서 괴사가 발생하면 나오는 물질이 미오글로빈이라는 약간 지방지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고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심근경색 할 때 CKMB 할 때 MB 미오글로빈이죠. 심장이 괴사되면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피부가 괴사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신장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서 신장의 세뇨관이 굉장히 그 구멍이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뭐 단백질이나 뭐 이상한 그 큰 세포가 빠져나오면 이 세뇨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성 심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곤장을 치시오 해가지고 100대 맞은 사람들이 아파서 죽을까요? 이 악계증후군 때문에 죽을까요? 근육에서 그런 그 근육이 괴사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신장의 혈관을 막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악계증후군에 대해서 나오고 아까 이거 신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하고 좀 헷갈리는 게 지방색전증이에요. 지방색전증은 조금 만약에 그 나오면 그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을 지방색전증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큰 장강골이 골절이 됐을 때 그 골 안에 있는 지방질이 빠져나오면서 그 주변의 연부 조직이 같이 손상이 됐겠죠. 그럼 그 혈관으로 그 지방질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폐색전증이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문제 보면 3주 이후에 장기간의 침상 안정을 했을 때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데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는 72시간 이내에 다 생겨요. 문제를 그렇게 낼 수 있겠죠. 보통 24시간, 뭐 72시간 내에 거의 대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강골, 긴 뼈, 안에 골수 같은 거 있는 장간뼈가 골절이 됐을 때 주변에 혈관이나 근육의 손상이 같이 있으면서 그 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 지방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방질도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방질 입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지방질이 떠돌아다니면서 폐, 뇌, 심장 이 주요 기관의 장기를 막으면서 급성 호흡 증후군이 발생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질이 나오는 거는 그 답의 용어에 따라서 지방질이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대부분 수상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동료송사 있잖아요. 사건이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 골절이 됐는데 그 지방에서 골절이 됐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을 안 가고 뭔가 좀 좋은 병원 가려고 서울로 이송을 한 거예요. 근데 지방색전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딱 보면 딱 예측되는 거 없어요. 이송하면서 막 부목을 뭐 견인은 제대로 하긴 했지만 장강골이 골절이 되면서 그 안에서 뭐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송하는 뭐 8시간 내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좀 빨리 그냥 근처에 있는 병원 가가지고 빨리 수술하면 되는데 뭔가 이제 가족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이왕 수술하는 김에 큰 병원에 가자 하면 큰 병원 서울로 이송하면서 119 해가지고 뭐 4시간 8시간 해가지고 또 바로 와가지고 또 수술도 안 되잖아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또 있으면서 뭐 이게 좀 문제가 됐겠죠. 지방세전증, 폐색전, 지방세전증, 신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이 굉장히 많아요. 색전 같은 경우에는 딱 용어에서 어떤 뭔가 이제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뭔가 개사가 되는 게 색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초 혈관에 색전이 생기면 문제가 안 돼요. 큰 혈관에 무조건 생겨야지. 중년 장기에 혈전이 생겨야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스 궤적. 네. 그럼 신부정맥 혈전증은 이것만 단독으로, 그러니까 신부정맥 혈전증에서 폐색전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정맥 혈전증만 생기는 케이스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가 폐색전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거의 다는 아닌데 거의 이제 좀 폐성증 쪽으로 많이 가죠. 왜냐하면 신부정맥에서 바로 이제 가는 게 심장 쪽으로 많이 가니까. 신부정맥 혈전증이 발목 쪽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발목으로 가는 혈관이 폐색이 돼가지고 영양분이 잘 안 가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목 골절이 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술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신부정맥 혈전증으로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을 잘 못 가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버리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지금 버스 공제인가 택시 공제인가 하나 처리를 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뭐가 되게 재밌죠. 이렇게 공부한 게 다 이제 사건을 딱 들어오면 딱 재밌죠. 가스 궤전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가스 궤전 나왔을 때 틀리라고 문제 낸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가스 궤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산소가 없는 이제 세균인데, 우리가 뭔가 찔렸을 때 창상이 오픈되지 않고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안에 이제 산소가 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균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되는 건데, 이제 특징적인 게 막 이제 가스를 생성하면서 지가 부패된 이런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이제 특징적인 거죠. 저 예전에 이거 누가 이제 신체청소 1차인가 2회 때인가 이 가스 궤전 나왔을 때 이거 뭐냐고 묻기로는 봉화지겸 이랬거든요. 왜냐면 봉화지겸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니래. 봉화지겸 맞는데 가스 궤전이더라고요. 봉화지겸이랑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테타닌균이라는 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와요. 보통 이게 못 같은 거나 아니면 오염된 흙 같은 거 이제 이 테타닌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그냥 뼈가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시멘트에 실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골절이 되면서 밖에 외부에 모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테타닌균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신경 독소를 생산을 해요. 이 신경 독소가 이제 신경세포에 자극을 하면서 근육에 경련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이제 안면에 경지석 경련이 일어나고, 후경부 경련이 목 뒤 있죠. 여기. 경련이 되고, 개구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이 개구 안 벌려지는 거죠. 요런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DPT,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PT 우리 접종 다 하잖아요. 태어나면 애기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창상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실 가면 또 DPT를 수동 면역을 해요. 또 그래서 파상풍은 요즘에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요즘 같을 때 코로나 할 때 이제 병원 가면 좀 안 좋으니까 뭔가 찔려도 응급실 안 가고 치료 안 하고 칼에 베어도 그냥 집에서 처치하고 이러면 이제 파상풍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거 한 게 전신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어떤
어떤 뭐 골절 탈구가 발생했다. 뭐 여기 저신합병증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 그 지방세전증, 뭐 신부정비 혈전증으로 인한 폐쇄전증, 뭐 악계 증후군 이렇게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쇼크도 있어요. 쇼크. 쇼크는 통증에서 쇼크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출혈 때문에 아주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쇼크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국소합병증, 좀 양 많죠. 이 양 많더라도 이것도 하고 좀 지나갈게요. 이제 우리 골절 탈구의 합병증에서 여태까지 전신 합병증을 했으면 국소합병증은 뭐가 있냐. 이제 제일 많은 게 구획증후군, 정말 많아요. 구획증후군. 보통 이제 그 근육 같은 게 이제 그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이 보통 이제 0mm HG인데 거의 압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골절이 탁 되면 그 부분에 혈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이제 모여들죠. 왜냐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뭐 혈류량도 많아지고 부종도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해야 되니까 밖에 이제 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캐스트를 부목 고정을 하거나 캐스트를 하는데 너무 요 압력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너무 이제 쫙 쪼아서 만약에 캐스트를 하거나 부목 고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구획증후군이 생기는데, 아까 우리 그 볼코마 허혈성 증후군 할 때 OP 증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P 증상은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제 구획증후군이 생겼을 때 치료는 근막을 절제를 하면 되죠. 빨리 캐스트를 풀고, 그 다음에 근육의 압력을 측정했을 때 30mm HG가 높으면 근막 절제술이 들어가는데 그냥 째는 거예요. 이제 째고 우선은 압을 낮춰줘 가지고 우리가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는 걸 먼저 빨리 해결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특징적으로 보통 이제 골절이 되거나 이제 관절면에 골절이 되면 주변에 혈관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골절 치유도 되고 골절도 유압이 되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이 부분이 혈관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관절, 대퇴골두, 주상골, 고골체부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면에 혈관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괴사가 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유압, 분류압, 부정유압 세트죠. 근데 이 용어를 우리가 예전에 그 부정유압을 물었는데 분류압을 쓰고, 분류압을 물었는데 부정유압을 쓰고,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지연유압은 말 그대로 뼈가 천천히 붙는 거예요. 분류압은 아예 안 붙는 거고, 부정유압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해부적인 이 모양하고 다르게 삐뚤하게 붙는 거예요. 관절 변형이 생기거나 각형성이 이제 부정유압이죠. 그 다음에 관절 강지 아주 많죠. 특히 관절면을 침범하거나 관절 주변에 만약에 골절이 되거나, 관절 주변에 골절이 됐는데도 개방성 골절이거나 아니면 뼈나 연골 주변에 신경이 손상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관절 강직이 더 잘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염, 그 다음에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이 크지가 않은데 이 과하게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하게 느껴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이 있어요. 자발통, 기계적 통각감인, 열적 통각감인, 신부체성 통각감인, 감각신경, 혈관 이상, 부종, 운동 이런 거 지금 다 확인해서 이 진단 기준에서 몇 개가 맞으면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국소증, 합병증, 습관적 탈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많이 되는 게 경관절 있죠. 경관절이 한번 탈구가 되면 끼워 맞춰 넣어도 그 이후에 계속 또 습관적으로 탈구가 되는 부위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외상 후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슬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반목관절에서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어느 부위에 골절이 되면 어느 신경이 조금 손상이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애기들 이제 분만할 때
이제 쇄골 골절이 많이 되거든요. 쇄골 골절이 되면서 쇄골 밑으로 나가는 상완동맥, 상완신경총 같은 게 좀 마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완골 간부골절 같은 경우는 요골신경이 그 앞으로 회선형으로 돌고 지나가기 때문에 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상완골 간부골절일 때 요골신경 손상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관절 탈구 골절일 때 이쪽 부분은 요골, 정중, 척골신경 다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이제 신경 손상이 좀 많고, 고관절 탈구일 때는 자골신경, 특히 후방 탈구일 때 자골신경 손상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슬관절 탈구일 때 이 비구신경, 스라동맥이 많이 손상이 돼요. 스라동맥이 만약에 손상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조금 국소합병증이나 전신합병증을 짚고 넘어가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한 2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꼭 가셔가지고 조금 이게 좀 야무지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 쉬다가 5번부터 쭉 해서 10분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